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벌써 후회스럽습니까? 이 공부를 왜 시작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진 않죠? 예, 그래요. 이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보느냐, 그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열심히 해주시면 합격입니다. 첫 번째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이렇게요. 이제 반복 합격, 비반복 불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끝나는 무렵에 뭘 공부했습니까? 탄력성. 그러면 된 겁니다. 처음 배웠는데 탄력성 배웠다 그러면 돼요. 그럼 탄력성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깊은 내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배웠고 무슨 소득 탄력성, 탄력성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돼요.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재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돼. 탄력성 개념과 수요 공급 개념과 그다음에 균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책은 158쪽 부동산 시장론부터 해볼 건데 미리 그 시장론 하기 전에요.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 수요 공급 이론은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에 했던 것을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책은 일단 158페이지에 자,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타이틀을 먼저 달아놓고 뭘 할 거냐면 수요 공급 배웠던 것을 복습할 겁니다. 그럼 경제이론에서 우리 수요 배웠습니다. 혹시 수요에서 몇 가지 사항 배운다 기억납니까? 그래요. 6가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수요에서는 첫 번째 수요의 개념 배웠죠.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맹시하면 유리한 개념. 샀다, 안 샀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수요에서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X. 그래서 부동산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한 수량을 말한다. 구입한 그러면 X.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욕구는 막연히 내가 사고 싶다 그게 아니라 살 의사와 돈,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수요의 개념이었어요. 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거.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그다음에는 유량과 저량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럴 때부터. 두 번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1번 타자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인구, 소득 등등등. 그래서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봐라. 그러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나눴습니다. 세 번째가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 게 있다. 이걸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된다? 수요 곡선이 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때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 곡선이 수평선, 수직선일 수도 있다. 수요 곡선이 수평선, 수직선일 수 있다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오케이. 베리굿. 어느 분들은 여기서 배웠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하향인데 우리 탄력성을 배웠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요. 수요 곡선까지 그리고 나면 그러면 다섯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안 변하는데 우리 검단의 인구, 검단 주민들의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학자들은 수요 변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다른 말로 임대료 변화라고 한다.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다른 말로 아파트 임대료 변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분리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임대료 상승, 아파트 임대료 하락. 이런 것들이 수요량의 변화다. 그럼 이거 아니면 전부 다 무슨 변화? 수요 변화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수요 변화 몇 가지? 여러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을 찾으세요. 그 말하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을 찾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수요 감소 요인과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이 똑같은 말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섯 번째잖아요. 여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수요 변화 요인. 아파트라면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이 나오고 수요 감소 요인이 나온다. 자,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이었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에서 1번 타자가 우리가 소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팍!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이렇게 써야 한다. 중간제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고, 소득이 나왔을 때는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간다면 그 자는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 숫자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떨어질 때, 소득이 10% 떨어질 때 수요량은 오히려 5% 증가했다. 이 제한은 무슨 제다? 열등제다. 반대로 하고 있잖아. 소득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런 제한을 무슨 제란다? 열등제. 제가 열등제 예를 들면서 열등제를 설명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어요? 돼지 껍질. 기억납니까? 우등제는 소고기. 그러면 돼. 그러면 합격. 쭉 합격. 민법만 도와준다면. 이렇게. 자, 그렇잖아요. 그럼 소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체제 가격. 대체제 가격과 해당자의 수요 방향은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은 아파트 입장에서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럼 연립주택이 비싸다. 그럼 나는 연립주택이 비싸니까 나 연립주택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또라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오면 연립주택 비싸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많이 사겠다. 따라서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올라갔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는 우측이동. 우측이동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따라서 대체제 가격과 해당자의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다. 해당자의 수요는 감소한다. 수요곡선 좌측 이동한다. 해당자 가격도 떨어진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해당자 가격도 뭐한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갔다. 두 제는 무슨 제냐고 물어봐요. 같이 움직이죠. 그럼 무슨 제? 대체제. 그럼 보완제는 할 것도 없어요. 보완제는 A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데 B제 수요량이 떨어지더라. 감소하더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요가 끝난 겁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뭐가 있습니까? 공급이 있겠죠. 공급 이렇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그럼 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 하면 치우침이 없는 건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는 점,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한다.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을 한다. 자, 이게 균형점이고 수요 불변, 공급 불변, 수요 변하지 않고 공급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점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한다.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럼 이제 이게 균형인데, 자, 이게 지금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균형 상태에 있어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 변화율이 발생하거나 공급 변화율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균형은 변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균형점이 이동한다. 너무 조용해. 이 점. 그래서 균형점 이동하면 결국은 무엇이 바뀝니까? 가격과 거량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 증감이 발생했다. 인구 증가했다.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이 점이다. 그럼 이거는 수요 증감이 발생한 거다.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고 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균형점 E0에서 E1이 됐습니다. 이게 균형점 이동한 거야. 균형점 이동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균형점 이동하면 그 결과는 가격과 거래량이 뭐 할 수 있다? 변동한다. 여기는 지금 수요 증가한 거고 여기는 균형점 이동이 있으니까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부른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은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쉬웠잖아. 유량저량. 자,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은 저한테 이제 1년 동안 몇 가지, 5가지를 배우는데 3가지는 저하고 공부해 봤어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그럼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변화했다.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 수요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럼 수요 증가 있으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그게 이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거래량 상승이 거래량 증가로 바뀌는 순간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입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좀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수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수요 증가했죠. 올라갔죠.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잖아요. 그러면 수요 감소 떨어졌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은 가만히 있나? 나도 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급만 변하겠다.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을 것이다.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의 물량은 남아도는 거다. 수요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수요는 일정하다. 수요가 불변이다.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공급만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물량이 남아돌죠. 시장에서 물량이 남아돌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자, 반대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에서 물량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에서 수요만 증가했다? 비현실적입니다. 시장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3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총 12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미리 나눠봤어요. 4가지로. 그럼 4가지로 나누면 1번 수요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2번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3번 수요 감소하는데 오히려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급 증가. 자, 이렇게 있네요. 자, 마지막에 4번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에 3가지씩 숨어 있다. 3가지니까 3, 4, 10에서 총 12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 자, 이 4번째는 나중에 탄력성을 이제 완벽하게 배우고 나면 이제 1월 달부터는 지금 해볼 거라고요.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총 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이 부분이 시험은 더 잘 나온다. 이 2 부분이 시험은 훨씬 더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균형의 변동. 그 다음에 탄력성 배웠죠. 그럼 탄력성은 무수히 많은데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나눠지는데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다. 근데 수요 탄력성 우리 몇 가지 배운다? 3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배운다. 자, 탄력성에서는 딱 하나만 점검하고 갈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기억납니까? 예. 자, 그런데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학자들이 이걸 몇 개로 나눈다? 5개로 나눠서 이름을 각각 달리 붙여준다. 자, 지난주에 그런 거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신가요? 예, 그래요. 자, 그 부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예, 그래요.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와 특성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하고 지난주에 제가 타이틀을 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달았을 겁니다. 뭐 타이틀은 어떻게 달아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표가 중요하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우리 책은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거기 B자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안 나눴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 저는 탄력성을 5개로 나누는데 기준이 1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으로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1.7 나왔습니다. 그러면 1.7이면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무한대 나왔습니다. 무한대 나왔으면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인데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0.75 나왔습니다. 0.75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근데 1보다는 작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비탄력적. 0 나왔다. 0 나오면 1보다 작죠. 그럼 뭐라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기억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를 탄력성이 1이다, 1.5다, 0.75다 이렇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정한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결정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이 10%면 수요량 변화율도 10%라는 소리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됐죠? 자,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말은 가격 변화율이 10%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10%부터 크다는 소리다. 따라서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소리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인 가격 변화가 크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지금 했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논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는 소리다. 자, 됐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네, 어느 분들은 그냥 제 눈만 보고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입만 딸싹딸싹 하겠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158페이지 오늘 공부 내용 갈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론하고 부동산 정책론은 큰 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론이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인데 이거는 제 3편이야. 1편은 총론, 2편은 경제론. 그럼 1편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배웠어요. 2편 부동산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경기 변동이라는 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경기 변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왔습니다. 경기 변동은 1년에 2번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2문제 정도 예상 되는데 2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시장론 틀을 잡아볼 건데요. 시장론은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져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배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해요. 기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래. 특징. 근데 우리 책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 특자가 나오면 시험 문제입니다. 특자가 나오면 자,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제가 썼는데 이거 하기 전에 특징이 우리 하나 배웠어요. 무슨 특징? 특자 나오는 거?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10년에 한 5번 이상 출제합니다. 따라서 특자 나오면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 이 타이틀에 특자 나오는 게 한 4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 부동산의 특성 반드시 시험에 출제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자, 두 번째 그냥 건너뛰어 왔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어요. 얘도 시험을 잘 출제해요. 내년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저 뒷부분 가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 이렇게 나와요. 4개 나오죠. 어떤 애는 그 4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최소한 2개는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반드시 나오고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로 잘 나와. 특자 들어가고 중에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시장을 배우기도 해요. 이제 주택 시장 배워요. 우리 책은 주택 시장이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주택 시장을 배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책 순서는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책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주택 시장이 나오고 그 주택 시장이 끝나고 나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오늘 효율적 시장을 좀 공부해 볼 겁니다. 주택 시장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효율적 시장은 약간 생소한 말이니까 효율적 시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론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가 약간 어려워져요. 네 번째는 자, 지대 이론이라고 배워. 지대 이론.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인천이라는 도시는 어떤 공간을 갖는가? 도시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배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여섯 번째, 상점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 공장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 주거지역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 그것을 입지 이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입지 이론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파트로 이루어져요. 부동산 시장론은.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몇 문제 나오냐? 이게 중요하죠.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버리면 돼요. 한 문제씩. 근데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주택시장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전반부에서 어쩔 때는 세 문제가 출제되고 어쩔 때는 한 문제 넘게 출제가 되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에서 어느 경우는 한 문제도 출제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면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면서 이걸 암기해야 되냐면 이 지대 이론만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학회론 책보다 더 두꺼워요. 지대 이론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지대 이론을, 입지론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경제학사를 알아야 돼요. 경제학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마샬이 어떻고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내용 밑바탕이 깔려야만이 이 내용이 이해된다고요. 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 나오고 이런 경제학사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한다면 최소한 7, 8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2주는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럼 그걸 깔고 나서 이걸 공부해야만 좀 이게 이해된다고요. 근데 한 7, 8시간을 경제학사를 공부하죠. 아담 스미스가 어땠다 막 그러면서 재밌어요. 역사니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그걸 깔고 나서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을 공부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경제학사를 이해하면 이게 좀 쉬워진다고요. 그러면 이 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학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안 나온다니까요. 어쩔 때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2문제 내지 3문제를 풀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경제학사 공부한다. 그러면 탄력성은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러한 내용에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이 나와요. 이름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이 10몇 명이 나온다고요. 그 10몇 명이 무슨 말을 했다 그걸 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 풀 수 있다고요. 지대이론에서 최소한 6명 내지 7명 정도의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에서 4명을 알아야 되고 그럼 벌써 10명 넘어가잖아요. 그럼 입지론에서도 최소한 4명을 알아야 돼. 4명. 최소한. 그럼 15명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뭐라 하냐면 저 양놈들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제가 그런 말 들었다니까요. 어느 분이 60대 이제 초반에 여성분이었는데 저한테 밑도국도 와서 7월달 정도에 뭐라 하냐면 교수님,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표현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홍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냐면 교수님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양놈들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한 3, 4년 전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요? 그러니까 그 양놈들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 여기를 말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놈들 티낸 그러잖아요. 여기서 티낸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만큼 좀 까다로운 부분이야. 근데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지금 하면 좋겠죠. 지금 하면. 근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언니 환불 할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안 할 거야. 환불 안 하게끔 쉬운 것만 한다 이거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 자, 이렇게 흘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세 문제 나왔다. 다 틀려버려. 그래도 우리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요? 우리 부동산에 결혼 몇 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40점 맞아도 합격이에요. 40점 맞아도. 40점 맞아도 민법에서 8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세 문제 다 틀리고 계산 문제 다 틀리고 그래도 16개 안 돼. 보잖아요. 여기 세 문제, 계산 문제 많이 나와봐요. 10개. 그럼 11개. 그 다음에 여기하고 계산 문제 또 겹쳐. 그러니까 이거하고 계산 문제 합쳐봐야 거의 10문제밖에 안 돼. 그거 틀려도 6문제 남네. 60점 밑으로 맞기도 기적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 틀려도 60점 더 맞을 수 있잖아요. 여기 3개, 계산 문제 7개, 겹친 거 있어서 총 10개. 그래도 30개 맞출 수 있잖아. 30개 맞추면 몇 점인지 아십니까? 75점. 75점이 엄청난 점수야. 이렇게 포기해도 70점인데 60점 밑으로 간 것도 기적이라니까. 기적. 나는 시험 보고 나서 60점 밑으로 갔다 그러면 야 기적이다. 너 뺀질거리는 네 입으로 확 때려버리고 싶네. 수치적으로 그랬다는 소리. 수치적으로. 근데 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민법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법은 그래도 괜찮아. 민법은 괜찮아. 민법은 괜찮다 해야지. 민법은. 문제는 공법이에요. 공법. 징역. 내일 공법입니까? 그러구나. 내일 공법이구나. 종민이 오빠. 맞죠? 종민이 오빠는 어제 제가 했던 학원에서 종민이 오빠 오늘 하고 있어. 종민이 오빠는 나만 따라다녀. 내가 어제 저기 강서에서 했거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종민이 오빠 강서에서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 여기 오잖아. 그렇지? 종민이 오빠가 나보다 동생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공부하자. 여기 무슨 아침마당에 교양 강좌 아니니까. 자, 공부하자. 자, 그러면 책을 158페이지 펴세요. 158페이지를 펴면 부동산 시장론 나왔습니까? 158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 배울 건데 끊지 말고 책이 지저분해지잖아. 근데 끊지 말고 그냥 보시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론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시장이 무언가를 좀 배우고요. 시장이. 자, 시장이 뭔가 배울 건데 우리 책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유사하게 나왔지만 시장이 뭐가 시장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우리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시장은 뭐가 시장이냐면 시장에 가면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실제입니다. 사람하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 물고기가 사람이야?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사람하고 물고기 있다고. 그것은 수산시장이고 내가 그랬지. 자, 그러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장에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에 정책론을 이거 끝나고 나면 정책론을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 정책론을 가면 정부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개입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시장 참가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야. 그럼 시험에서요. 시장 참가자가 소수다. 이 말은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 참가자, 시장 참여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시장 참가자, 시장 참여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이제 만나요.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뭐가 결정되냐면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가격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럼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의미하셨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 배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까? 소수겠습니까? 소수예요. 부동산은 비싸요.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너무도 애석하게 저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수요자로 참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비싸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그렇잖아요? 잠깐 여기 10초만 돌아도 삥 돌려볼 그 공간에다가 10억, 20억 달라고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억, 20억이 해버리니까 저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비싸니까 시장 참여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그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다. OX? X.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소수라는 거야. 그럼 이 옷 시장에는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다수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옷 시장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하나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로 구성된다. OX? O. 그렇죠? 그럼 여기 우리 시장에 여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격 결정돼요. 그럼 가격이 결정됐으면 이 가격만 결정하고 그냥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럼 여기 옷 시장이라면 옷의 수요자와 옷의 공급자가 만나서 옷 가격 결정되고 그 옷 가격으로 옷을 사고 팔아요. 여기다 옷을 사고 판다 그러면 자세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뭐라 하냐면 옷이라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란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 자원 배분이란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원 배분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으면 칠판도 보이고 마이크도 보이고 저도 보이죠. 그럼 칠판도 자원이고 마이크도 자원이고 그다음에 분필도 자원이고 그럼 선생님 니는 자원이가? 저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자원이야. 그럼 저는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원이에요? 그럼 저분들 야 홍자원 온다 홍자원 온다 이렇게 하나? 저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또 벌써 또 꼬리 내린다. 자원이야 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원이랄까. 저도 자원이야.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그래서 가끔 인적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인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 이런 말 쓰거든 뉴스에서. 뉴스를 봐. 9시에 KBS 이 연예가 중계를 보지 말고 뉴스를 보라고. 연예가 중계를 보니까 인적 자원이란 말 안 들어봤지. 저도 인적 자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원이야. 그러면 뭐야? 옷 시장에서 옷 가격이 결정되고 그 옷 가격으로 옷이라는 자원이 배분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가격 결정되고 자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현상, 배분하는 현상을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의 결혼이라든지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시장 그러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렇게 생각했죠. 학문적으로는 그게 시장이 아니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아니고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즉 자원을 배분하는 현상, 그러한 기구, 이런 추상적인 기구를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수요자, 매수자, 부동산의 공급자, 매도자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현상, 이걸 시장이라고 한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됐어요. 이제 시장의 개념.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요, 두 개로 나눠져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자, 그래요. 그럼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도 역시 시험에 나오잖아요. 추상적 시장이 무슨 말, 구체적 시장이 무슨 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열내고 하고 지랄이야. 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 시장은 뭐냐면 시장인데 장소가 없어요. 구체적 시장은 시장인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는 시장,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 시장 이렇게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될 건데 그러면 구체적 시장, 장소가 있는 시장 가장 대표적인 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자갈치 시장 그렇잖아요. 대구의 서문시장, 양령시장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써놓으면 또 모르니까 이거 써놔야지. 동대문 시장, 자갈치 시장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추상적 시장은 뭐냐면 시장은 시장인데 장소가 없어요. 자,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본시장이 뭐라고 나오고 외환시장이 뭐라고 나오고 노동시장이 뭐라고 나오죠. 그럼 노동시장은 동대문 시장 옆에 있습니까? 그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장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다 이제 노동시장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 노동시장만 추상적 시장인가 봐.
노동시장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좋아요. 봐요. 이거 배웠는데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배웠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배워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배워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럼 결론은 그럼 좋다.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하는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은 1번 추상적 시장이다. 2번 구체적 시장이다. 3번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모르면 3번 하면 돼. 그냥 3번 모르면 3번. 모르면 3번 하면 되라고. 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계산 문제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1번하고 5번 찍지 말고 3번, 4번 둘 중 하나 찍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3번. 그럼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해볼까요? 원래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란 말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 현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학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가? 그래서 부동산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불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가변적입니다. 자연 법칙은 거의 불변적에 가까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건 없지만 사회 현상은 전부 다 가변적이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추상적 시장이었어요. 봐요. 여기 가락동 시장 가봐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가면 그럼 농산물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농산물은 부산에서 온 것도 있고 충청도에서 온 것도 있고 전라도에서 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은 움직이니까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있는 시장이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전라도 땅을 옮겨놓고 충청도 땅을 옮겨놓고 경상도 땅을 옮겨놓고 특정 장소 모아놓고 우리 전라도 땅은 너무 좋아요. 대구 땅은 안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추상적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학자 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린 교수. 알프레드 린 교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것처럼 이야기하죠? 전혀 몰라요. 책에 그렇게 나온 거야. 린 교수란 분이 부동산학자인데 그분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추상적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한 결과 구체적 시장도 된다. 왜 그러냐?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그러면 못 움직이면 대구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구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그다음에 대구 옆에가 칠곡이 있는데 칠곡에 있는 부동산들은 칠곡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강주에 있는 부동산들은 강주라는 지역, 인천은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인천에 있는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인천이라는 이 장소 자체가 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요즘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결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추상적 시장 플러스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요. 이제 시장을 배우면 반드시 시장의 형태를 배워야 돼요. 시장 형태. 시장 형태는 두 가지 나눠져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 아니면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뭐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이걸 구별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학 결혼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 경제학 시험에 나오는 거야. 경제학 시험에서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 쏙쏙 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한마디로 개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 한 최소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한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은 없어요. 완전경쟁 시장은 경작 체계만 나오는 거야.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이상적. 그러니까 현실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없다. 그럼 현실 시장은 전부 다 불안정인 시장이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봐요. 우리 추상적 시장과 구치 시장을 공부하고 나서 이 자체는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추상적 시장과 구치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정적인 시장과 불안정적인 시장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완전적인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적인 시장인데 제가 지금부터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을 가볍게 설명해 볼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돼야만이 그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선생님 써줘. 시험이 안 나와요. 자, 그럼 불안정적인 시장은 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라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로 이루어진 게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딱 한 명이래요. 공급자가 한 명이면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죠. 공급자가 다수야만이 엄청나게 많아야만이 그게 완전경쟁 시장이 되는 거라고. 그럼 공급자가 다수면 무조건 완전경쟁 시장입니까? 그렇잖아요. 완전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최소한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를 다 갖출 때 안전경쟁 시장이야. 그럼 첫 번째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해야 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급자가 딱 한 명이다. 그럼 다수가 아니니까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의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 여기 불안정인 시장은 또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독점 시장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의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독점 시장.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독점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독점 시장이 KTNG예요. KTNG. 우리나라는 담배를 어디서만 공급해요? KTNG에서만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시장이 독점 시장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부동산을 알아볼까요? 제가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면서 개별성을 이야기했죠. 그럼 개별성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다르다.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 부동산 시장 엄밀하게 보면 독점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렇게 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독점화시킨다, 비독점화시킨다? 독점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개별성은 비독점화시킨다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성 나오면 B자가 중요하니까 그 B자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비독점화 오른말 흐뭇하지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독점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독점하고 매우 유사한 시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과점 시장. 시험에서 과점 시장이 무슨 말, 독점 시장이 무슨 말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 뭐가 같은 시장이냐면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2개 이상에서 소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게 과점 시장이야. 완전경쟁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 그때가 완전경쟁이야. 그러면 이 과점 시장은 2개 이상의 기업이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과점 시장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동통신사 몇 개요? 3개잖아요. 3개. 이동통신사가 3개죠. 그럼 공급자가 3명이죠. 그럼 독점은 아니죠. 그건 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동통신사가 3개인데 상품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무슨 통신사는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통신사가 뭐 잘 터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품이 약간 다르다는 거야. 제품이 전혀 다른 건 아니죠.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과점이죠. 이 2개 묶으면 뭐요? 독과점, 독과점. 우리 독과점 기업, 독과점 들었죠? 이 2개를 묶어서 독과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뭐 독점적 경쟁도 있어요. 이런 것을 불안정적인 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 열심히 뭐 KTNG도 나오고 이동통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험에 나올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뭐다?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자, 예. 자, 이제 완전하고 불완전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완전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네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